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부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시부도는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오명의 시부도하고 과감의 시부도가 있습니다. 칠판에 자료를 일단 복사해서 한번 붙여놔봤는데, 적어서 카메라에는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그림이 오명의 시부도고, 밑에 까만 부분이 이제 과감의 시부도인데, 이게 이제 오명의 시부도, 위에서 10장으로 그림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 까만 바탕에다가 흰 그림이 되는 거, 원상 안에 그림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과감의 시부도인데, 과감의 시부도는 시부도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고, 오명의 시부도는 과감의 시부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선거 호성이라든가 오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부도 만든 자료들이 이제 전등록 아니면은 이제 속장경 같은 데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속장경 같은 데 있는 자료에 보면은 중국에서 시부도가 만들어졌지만 시부도 개송만이 남아있지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요 그림은 없습니다. 일본에 지금 전래되고 있는 자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자료하고 우리가 교재로 제시하고 있는 시부도 자료는 일본에서 전래되고 있는 시부도 자료를 모본으로 해서 공부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해인사에서 시부도를 제작한 목판이 남아있어요. 그 목판의 자료는 있지만 그 목판의 자료는 원상 안에 그림이 과감의 시부도 그려져 있는데 까만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상 안에다 그림을 그린 시부도 그림은 있지만 이것은 시부도라고 하는 그림보다도 개성을 더 중요시하면서 목판 제작을 한 그러한 자료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부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교재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부도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동자가 소를 찾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주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는 경전에서 시부도의 근본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자파함경이라든가 정의다함경이라든가 뭐 대지도론이라든가 불유교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에 보면은 소가 나무 곡식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비유 법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로지 배구라고 하는 부분이 법화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지 배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시부도의 중심 사상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부도의 특징이 소가 까만 소가 흰 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까만 소는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까만 소는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소의 상징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흰 소는 무엇이냐면은 번뇌망념이 다 소멸된 그런 부분을 흰 소로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지라고 하는 것은 온 시방 팔방에 걸림이 없이 온 천하에 걸림이 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계 일상을 이룬다든가 아니면 법실의 지혜를 부족한다든가 할 적에는 법계의 하나된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법계와 하나된 법실의 지혜를 법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실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일체의 만법을 함께 하지만 만법에 대한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계를 공의 법문으로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청정심이라든가 흰색이라든가 흰색은 무엇이냐면 대상 경계가 없잖아요. 본래의 모습을 흰색으로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로지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난 상태고 시방삼계 법계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이고 배구는 무엇이냐 하면은 청정한 수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로지 배구가 법화경에서 제법 10상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제불열의 법신을 상징하는 언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암경이라든가 원시불교 경전에서 여러 가지 비유 법문이 있지만은 대성불교에서는 법화경에서 이런 법문들을 종합해요. 이 때문에 법화경이 대성불교의 사상체계로서의 모든 법을 일성의 법문으로서 종합하거든요. 이 때문에 로지배부는 일성에다 비유돼요. 그래서 일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법신이고 재불열의 지혜를 부족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법화경의 법문이 시부도의 사상적인 근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행체계도 그렇고 여러 구조상의 의미도 그렇고 법의 체계를 설하는데도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법화경이 인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시부도는 뭐냐? 중국에서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이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인도에서 성립된 대성불교의 법의 체계와 중국에서 성립된 중국의 현실 종교, 구상성이라든가 도시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중국적인 사고가 시부도에게 이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부도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성들 언어 가운데서도 이제 시부도가 만들어지게 된 근거 자료의 본문이 내가 여기서 소개만 해놨거든요. 이거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불유교경 같은 데서 설하고 있는 본문들을 참조해서 소가 나무 곡식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 경책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발심수행하고 방편수행을 이루는 것을 소의 비유 부문으로 이렇게 설한 부분들이 이제 선생들의 어록에 자주 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를 타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있죠. 이게 수행 구조거든요. 이게 발심수행이라든가 아니면 방편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행 구조 초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경전의 법문들을 중국인들의 사고 체계 위에서 도시적으로 그려서 법문을 시각적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시부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모구도와 시부도 두 가지의 우선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모구도는 무엇이냐면 보명의 시부도에 여기 우리가 보면은 적은 그림으로 써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전부 다 소가 다 등장합니다. 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까만 소를 처음부터 소가 등장하거든요. 까만 소, 번뇌 망념에 새카맣게 오염된 무지무명의 소를 공자가 소를 이제 꽃비를 연결하려고 이렇게 풀을 주면서 유인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소를 붙잡는 것부터 소를 꽃비를 연결하는 것부터 소를 길들이는 것부터 해서 소를 전부 다 까만 소가 흰 소로 점차로 변해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이게 모구도예요. 요거는 모구도. 그리고 가감의 시부도는 무엇이냐면은 시무도예요. 시무도. 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구도와 시무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구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수행을 할 적에 번뇌 망념을 다 소멸하고 본래 자성이 청정한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수행. 이것이 바로 모구도의 수행이죠. 이게 이제 참선 수행으로서 우리가 자선 수행하고 참선 수행할 적에 번뇌 망념을 비우고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 견성성불하는 수행 체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보명의 시부도는 모구도라고 할 수 있고, 뒤에 가감의 시부도는요, 소를 찾아 나서요. 집에 있던 소가 도망을 갔는데 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찾아 나가는데 소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하면 소의 발자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를 찾아서 소를 발견해서 까만 소를 흰 소로 이렇게 잘 훈련을 시키죠. 여기서 이제 소를 찾는 게 발심수행이고 까만 소를 흰 소로 바꾸는 것이 뭐냐? 이게 방편수행이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시무도는
바로 소를 찾아서 소를 뒤들여서 본래의 집으로 소를 데리고 가서 근데 소가 없어지는 거죠. 목동도 소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위에는 모병의 시부도는 소를 길들이니까 첫 번째부터 이렇게 소가 등장해서 마지막에 원상으로 본래의 상태를 공으로 표현한 원상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시부도 그림에서 여러 가지 그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은 자연의 만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적인 사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고 체계가 인도는 우주적인 사고예요. 시방 3세라든가 법계라든가 이게 스케일이 우주적인 스케일인데 중국은 뭡니까? 지상의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현실성에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도 불교의 법의 체계가 중국인들에게 현실의 부상성에 생활 종교로 이어지는 모든 현실성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게 바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체계와 중국인들은 현실 생활 체계로서의 종교 문화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져서 제시됐지만 중국의 선생들은 이것을 중국의 언어 체계부터 생활 체계부터 수행 체계부터 전부 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수행 체계를 종합하고 있는 것을 만화로, 그림으로, 도시적으로, 시각적으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경전의 한마디로 이렇게 만화체계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만다라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인들의 생활, 선의 문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새롭게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점을 우리가 이제 하나는 모구도, 하나는 시무도입니다. 그래서 시무도는 불교 전체적인 스케일을 제시하고 있는 수행체계고 모구도는 중생의 번뇌망념을 발심 수행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본래 청정함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체계로 그게 딱 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명의 시구도는 완성본이라고 하기보다도 모구도로서 수행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그림으로 의미를 두고 있고 성불교의 전체적인 종합체계를 완성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과감의 시부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도의 완성은 밑에 부분, 과감의 시부도에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인사판에서 만들어진 과감의 시부도는 있습니다만 이 과감의 시부도는 그냥 원상 아래다가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다 나중에 과감의 시부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시부도의 내용과 구성 체계를 통해서 수행 체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시부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교재에 모구도와 시부도의 두 가지를 그렇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자, 여기에 시부도에 등장하고 있는 그림하고 계속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경전의 법문 같은 데는 설법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시부도와 모구도에는 그림하고 개송만 딱 나와. 그래서 개송으로서 이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개송의 문화가 또 하나의 중국의 선 문화를 만들게 된 중심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부도에는 그림하고 개송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 체계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종합하고 있는 그림의 시부도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개송의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까지 공부한 문무관도 있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벽암록도 있죠. 그 종용록 같은 것이 전부 다 선생들의 설법이 좀 나오는데 개송으로 정리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설법이라도 그 설법을 개송으로 정리해낼 수 있는 또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설법의 형식이죠. 그래서 이 시부도의 개송은
불교 전체를 수행체계로서 그림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개성으로도 정리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살려가지고 그림과 개성으로 설법한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성의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해심이 선문염송집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개성이죠. 이 선생들의 법문을 전부 다 개성으로 정리해서 송고 문학을 집대성했다. 그래서 이제 송대의 선불교는 송고 문학하고 시부도라고 하는 그림체계하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시부도, 모구도 이런 수행체계를 수행 교재를 새롭게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페이지를 넘어갑니다. 2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대성불교 경전하고 어록하고의 특징하고 성불교의 특징을 중국에서 모구도, 시무도, 시부도 이 그림으로서 참선 수행의 요지를 어떻게 제시했는가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도 불교는 법의 종교다. 내가 그랬죠? 법의 종교. 이 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 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 불법은 뭐죠? 재불열애가 설법한 법문이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불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재불열애가 설법한 방편법문이죠. 그죠? 그래서 재불열애가 설법한 방편법문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체 중생이 모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죠. 이 때문에 법의 종교의 특징을 우리 이체 중생이 중생심으로 살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불열애가 왜 불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했느냐? 이체 중생이 모두 생사해탈을 할 수 있도록 설한 법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여러 가지 법도 인연법, 영기법, 세관법, 출세관법, 진여법 전부 다 법에 붙일 수가 있지만은 법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뭡니까? 바로 출세관의 지혜죠.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출세관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죠. 그래서 재불열애의 설법에 의거해서 출세관의 지혜를 이룰 때에 우리가 재불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법의 종류예요. 그 어떤 법이냐 하면 진여일심이 지혜를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래서 이 법의 체계가 논리적으로 설하더니까 법을 어떻게 배웠죠? 공과 불공이라든가 진공묘유라든가 불이법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논리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수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 체계가 제시됐기 때문에 삼세 열애가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삼세 열애가 똑같은 지혜를 재불열애와 같은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법이 나오죠. 이게 논리가 뒷받침 안 된다면 이 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발신 수행하면은 모두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똑같은 생사열반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는 평등의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은 평등. 이게 법의 종교인데 중국 불교는 어떠냐 하면요. 중국은 법의 종교가 논리체계란다면 중국은 논리가 좀 빈약해요. 그 대신에 중국인들은 뭐냐 하면은 현실성이다. 중국. 현실성 아니면 부상성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물의 구체적인 사물을 우리가 경물치지란 말이 육아에서도 쓰죠. 어떤 사물의 이치 그 자체를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통해서 뭐 새가 하궁을 나르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전부 다 구상성이죠. 이게 뭐냐 현실적인 생활 모든 환경 그 가운데서
진실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중국인들은 도의 문화. 그래서 이제 도는 무엇이냐? 바로 자연이라든가 무의 자연이라든가 이런 문화로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에서 선생들이 뭐냐, 법의 종교란 말을 안 쓰고 중국에 와서 뭐 평상심이도 무심이도 전부 다 도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에서의 완전히 새로운 변화입니다. 왜 이런 법의 종교에서 도의 문화 종교로 바뀌냐 하면은 중국인들의 생활 환경 풍토가 이런 사고 체계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논리 체계로 이해하기보다도 구체적인 생활 체계로서 이 도를 실행하는 것, 불법을 실행하는 것이 더 익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중국인들의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주 대성불교 경전 어록에서 1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승의 진여법, 제법, 실상법, 불이법문, 공불공, 법수의 논리, 방편법문으로서 했는데 논리적인 사고가 빈약한 중국 불교에서는 시무도, 모무도, 시부도 이런 그림과 함께 개성을 첨가해서 참선 수행의 교재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구체적인 이런 비논리적인 체계로서 이런 표현을 강조하느냐 하면 중국 쪽에는 도시적인 사고입니다. 무상성이라는 것은 도시적인 사고. 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법은 언어로서 논리체계로 제시지만 사물을 그림으로 형태로 그대로 제시해버려요. 그래서 직접 구체적인 사물을 직관적으로 보고 바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문화가 중국인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주역이 개사에 걸봅시다. 그런 말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모두 다 드러낼 수 없다. 자, 여기에 서부진언하고 언부진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라든가 중국의 교육인들은 전부 다 입상이치 이런 말씀입니다. 입상이라는 것은 형상을 나타내는 주역에는 뭐죠? 전부 다 괴상을 제시해 주죠. 이 형상을 나타내 가지고 진실을 뜻을 파악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구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몸이 논리보다도 이게 더 빠른 거죠. 이게 뭐 현실성이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상보주의적인 정신이에요. 그 성인들의 말씀에 의거해서 진실을 보려고 하는 이런 문화 체계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한자 글자 내가 써놨습니다. 중국의 글자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중국의 한자도 천지, 만물, 동물, 식물, 형상을 모방해서 만든 글자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언어 그 자체가 구상성이에요. 뭐 산 같으면 산의 모양을 따가고 산의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동물의 모양을 따가고 동물의 그 글자를 만들잖아요. 이게 전부 다 구체적인 사상을 형상화시켜서, 이게 중국의 언어는 글자를 보면은 그 사물의 진실성 그 자체와 같이 연결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시적인 사고. 이 때문에 언어 그 자체가 사물을 바로 직시해서 볼 수 있는 사고 체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사고 문화 체계를 갖고 있는 중국인들의 볼 적에는 논리 체계보다는 중국인들에게 맞는 문화 체계 아니면 수행 체계의 언어가 더욱더 와닿죠. 그래서 법의 체계의 논리의 언어를 중국인들에게 맞는 언어의 문화로 전부 다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중국의 도시적인 사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물, 자연에 수순된 사고, 이런 것이 현실 긍정적인 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도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 중국인들에게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 뭐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성문 영각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봤자 중국인들끼리 그게 와 안 닿는 거예요.
그 중국인들은 뭐가 필요하죠? 성인, 사람. 구체적인 사람이 바로 성인인 거죠. 이것이 뭐 더 왔지, 뭐, 오살, 부처, 나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인재록 같은 데는 뭡니까? 전부 사람이 있지 않아도 다 통하죠. 네. 이런 것이 바로 현실성. 그리고 부처라는 말 쓰지 않고 중국에서는 뭡니까? 선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렇게 쓰죠. 그죠? 이 조사는 뭐냐? 할아버지예요. 우리가 뭐 달마 조사 하지만 달마 조사가 달마 할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이가 많고, 예,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고,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 이런 의미로서의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생활 문화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한자 문화도 그렇고 생활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구상성과 도시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인도 불교에서 전해진 경전이 도파경이라든가 하황경이라든가 전부 다 유심의 법문이라든가 신법의 법문이라든가 공의 법문에 논리책을 되어 있는데 중국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거 다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우리가 전에 가면 부처님 딱 뒤에 태화에 화음, 신중 태화 아니면은 영상 해상도 그려놨잖아요. 법화경의 그림, 법화경의 전체의 설법을 큰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요. 영상 해상도 영축사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면서 그림을 딱 그리고요. 그 하나의 그림 속에 다 그 경전 하나를 그림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 품 한 품마다 그림으로 만들어요. 그걸 변상기로. 환경 한 품 한 품마다 그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환경의 본문을 언어로 이해하기보다도 그림을 한 품 딱 보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해버리는 것이 더 빠르죠. 이게 중국 문화예요. 그래서 사찰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그림이 많죠. 불상을 많이 조각하고 그림을 많이 조각하고 전부 다 태화 문화입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구상성이다. 뭐 영상해상도, 탈부신중 아니면은 변상도 전부 다 불교 미술이 뭐 ун강석굴, 용문석굴 같은 전부 다 이런 벽화로 만들어졌죠.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가 논리체계의 언어를 구체적인 그림체계의 문화로서 수용하는 이런 사고로 바뀌진 거죠. 그죠? 예. 뭐 산수화라든가 자연 풍경화라든가 아니면은 팔상성도라든가 모든 그림. 자, 우리가 많이 그리는 뭐 달마상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달마상을 보면은 달마의 진면목을 바로 깨닫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한산습도, 여러분 우리 교재 뒤에 한산습도 붙여놨습니다. 한산습도 마찬가지고, 시무도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보면은, 만화책을 보면서 설명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부모 은중경 같은 것이 있는데, 부모 은중경에 보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경전에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서 한 폭 한 폭 그림으로서 다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부도 그림과 같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사고 체계가 이러한 도시적인 사고 체계로서 이루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상인데 이 원상을 인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의 법문을 하나의 원상으로 이 공이란 말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원상 하나 그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공의 모든 법문들이 원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체계가 하나 도시적인 사고다. 그림으로서 법문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그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나 문화체계로서 이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화가 이제 선에서는 시부도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경전에 보면은 마음이 허공을 같다 내가 써놨어요. 대성경전에 보면 마음이 허공을 같다. 이렇게 하는데 심려 허공을 중국서를 어떻게 표현하면
원상 하나 그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원상을 그려가지고 제시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원상을 그렸지만 원상이 형상이 있거나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취나 흔적 없어. 원상을 그린 그 자체만으로서의 구상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인재선사가 주장자를 거공에다가 한번 긋고, 이 주장자로서 그림을 그리고 한일자를 제시하고 있는 그 작용의 묘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언어 문자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언어 문자보다도 더 구체적인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직관적으로 수용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이런 법문들이 중국인들에게 더욱더 익숙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 가지 시부도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송대의 주의가 주자의료라는 주자와 자기 제자들 간의 대화를 일으키고 한 것이 이제 어로가 그런 거예요. 석신은 여기 불교를 말합니다. 모구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노자는 포의를 말한다. 이렇게, 여기 주자의료의 126권을 보면요. 불교를 비판하고, 노장자를 비판한 글들이 12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석신은 뭐냐, 불교예요. 그림으로서, 모구의 그림으로서 불교를 제시하고, 포자는 이제 포일이라는 것은 수일이라고 하는데, 도교에서, 이것은 뭐냐면 자연의 자연의, 무의자연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걸 포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대 이후에, 그, 도교에서도 불교를 모방해가지고, 신마도가 만들어집니다. 신마도라는 그 그림도요, 일본에 먼저 내줘요. 이게 일본에서 이런 자료들이 잘 보존이 되어가지고, 의료교에서도, 또 신마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티베트 쪽에 목상도, 이게 뒤에 그림에 붙어 있습니다. 티베트 뒤에. 이 목상도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목상도 같은 경우는 10장의 그림이 아니고, 코끼리를 등장시켜요. 까만 코끼리가 흰 코끼리로 바뀌는 거고, 그 코끼리를 이제 이끌고 가는 그 원숭이가 있어요. 이 원숭이 이제 번뇌 망념을 비유하고, 이렇게 해서 상징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이런 것도 티베트 쪽에서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페이지 맨 밑에 쪽에 그 대성불교에서 공과 불공이라든가 불이법문이라든가 이런 법수의 논리로 설하고 있는 인도 불교에서 진여 일심법을 중국인들은 체와 용, 이사, 분신 이런 논리의 언어를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새롭게 선 불교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글자를 사용하느냐? 인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불공의 이런 언어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이. 근데 체와 용은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노장자 같은 데도 이런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노장자의 논리는 빈약하지만 이런 언어가 익숙하니까 중국인들은 이런 언어를 가지고 불교의 선의 논리를 새롭게 법의 논리 체계를 이런 논리 체계로 뒷받침해가지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불교가 노장자 사상과 다른 차원의 법문을 논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소의 그림을 그린 것이 대숭이라는 사람이 당대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 3페이지 내그려놨는데 이 대숭이라는 사람이 소 그림을 그렸는데 그 소 그림을 모양만 그렸지 진실한 소의 그 실상은 그리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여기 이제 시부도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 그림을 경전에 있는 그림을 이제 소 그림으로 중에서
까만 소가 흰 소로 변화되는 것, 무지무명의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의 청정한 소로, 원래의 소로 변화되는 것을 수행체계로 이렇게 바꾼 거죠. 여기 이제 발심수행가하고 방편수행이 익어가는 것을 이렇게 변화된 것을 이렇게. 이거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수행이라고 하죠. 방편수행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까만 소가 점차로 방편이 익어지고 안목이 깊어짐으로 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를 흰 소로 변화된 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시부도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소를 키우려면은 소를 길들이는데 필요한 방편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지팡이가 있고, 소를 찾아 나설 때 주장자를 들고 나서는 지팡이가 있고, 또 소를 꼭비에 매는 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를 유인하는 풀이 있어야 되겠고, 또 눈, 비, 추위의 몸을 보호하는 도롱이, 이건 이제 비옷이죠. 비옷. 도롱이를 이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까만 소가 목동이 몰래의 집으로 방향을 전향할 수 있도록 소를 끌고 집으로 되돌리고 머리를 집 쪽으로 머리를 되돌린 것을 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장자와 해초리로 치고 꽃비로 끌고 풀을 사용해서 유인하고 점차로 원래 청정한 배구고 되도록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부도의 수행체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수능빙에서 이적도노요 제가 자주 했죠, 그죠? 사위도인데요. 이게 뭐냐? 방편수행입니다. 방편수행. 지난번 내가 그 표현 안 하죠, 그죠? 방편수행은 도노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소를 찾는 것은 도노예요. 말심수행에서 소를 찾는 것은 도노인데 까만 소를 흰 소로 바꾸게 하는 것은 뭐냐? 방편수행이에요.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사용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편의 지혜로 본래 면목을 영업하고 여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수행 체계를 방편수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비돈제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단번에 바꾸지 못하거든요. 방편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비돈제 2차제지 자주 했습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적인 자기 본문사이죠. 이 소를 발견했다고 해서 소가 흰소가 안 되잖아요. 소를 꽃비를 내고 연결하고 하려면은 산과 강을 건너서 끊임없이 자기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시시각각의 다른 환경 시절 인연의 일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시절 인연의 일을 지금 여기 자기 일은 단번에 제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의 일은 무엇이냐? 차제, 방편의 지혜. 방편의 지혜로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 지는 왜 진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방편의 지혜로서 전부 다 이루어지도록 해놨는데 방편의 지혜는 뭐가 필요하죠? 방편의 지혜는 지혜와 자비를 이루게 하는 공덕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무엇이죠? 공덕을 향했을 때에 자취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지혜와 자비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를 실행했을 때에 자취나 흔적이 남기지 않아. 그래서 공덕행이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지금 사비돈제 인차제질이라고 순종경에서 정리한 거죠. 자,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수행 체계로 볼 적에는 내가 밥 하나를 말씀드렸고요.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불교의 수행은 이게 수행이라는 의미예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걸 집에다 비유했죠. 이건 이제 발심수행이고, 본래의 청정한 지혜로 되돌아가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해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서 표현한 것이 시부도의 특징이다. 그래서 시부도의 개송하고 그림은 참선 수행을 새롭게 그림으로 제시한 교재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그림을 보는 거 있죠. 시각기. 그림을 보는 것은 시각기예요. 개송은 뭡니까? 개송이다. 그림 하나하나에 개송의 본문을 남기죠. 이건 청각. 여시아문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으로서 함께 이루어지는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부상성의 교육의 특징으로 볼 수 있죠. 시각형과 청각형은 제법 실상은 시각형이고, 개송의 법문을 듣는 것 여시아문은 뭡니까? 청각형이죠. 이게 언어를 통해서 듣는 것은 청각형이고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것은 시각형이죠. 그래서 제법 실상의 세계를 여실하게 보는 것이 바로 시각형이고, 제법 실상의 법문을 방편 법문을 통해서 여시아문하고 수지 독송해서 깨달아 체득하고 도를 문도,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청각형이죠. 그래서 공자가 뭐 조문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들어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은 도를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하죠. 그런 경지를 이룬 것은 청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서 시부도는 시각형과 청각형이 하나로 이루어진 선불교 교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뒤에는요, 보명의 시부도의 교제에 대한 그 서지학적인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 완전한 자료 정리라기보다도 소개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이건 좀 여기서 우리가 생략하고, 오늘은 보명의 시부도로 공부하겠습니다. 보명의 시부도를 공부하면서 이제 개송하고 또 뒤에 이제 원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원상이 나오면 원상에 나왔을 때 거기 맞춰서 또 원상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원상을 공부 마쳐야 과감의 시부도가 원상 자체로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연결하도록 제가 그렇게 교재를 정리했으니까 8페이지 쪽에 보명의 시부도 보겠습니다. 보명의 시부도를 이게 위에 그림이 잘 안 보이죠, 그죠? 몇 장 붙입시다. 위에 칠판이 어디지? 중간에 석장씩 붙이죠. 한 2장 가운데. 복사를 해왔으니까 한장 더 붙일까?
그림은 보이 잘 보이죠? 네. 우리 교재는 따로 이걸 그림을 좀 붙였고 여기서 개송을 보겠습니다. 칠판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림하고 개송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보명의 15도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파라본입니다. 그 일본의 그 학자 시바야마 겐키라고 하는 분이 그 15도라는 교재에다가 이 자료를 사용해서 이제 이 자료 보명의 15도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자료가 지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감의 15도가 전해됐는데 과감의 15도가 사각형 안에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냥 원상 안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자료로 전해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15도는 15도 자료에서 좋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보명의 15도의 첫 번째 자료는 여기 미목이라고 해요. 미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소를 길들이지 못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부터 소가 나오죠, 그죠? 까만 소가 처음부터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에 소를 길들이는 데다가 중심되니까 보명의 15도는 모구도예요. 모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15도라든가 15도라고 하는 것은 15도는 소를 찾는 거예요. 소를 찾아서 소를 길들이고 또 소와 목동과 하나가 돼서 소가 소멸하고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원래 명목의 소가 임시 방편으로 제시됐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언어도 임시 방편이지만은 이 그림도 임시 방편이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소를 찾는 환경을 도시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소가 까만 소를 길들이는 목동이 등장하죠. 목동. 그래서 목동은 무엇이냐면 구도죠. 우리가 경전에 등장하고 있는 동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선제동자. 그 화엄경에서 53 선지식을 찾아서 후법행각을 하는 동자가 누구죠? 바로 보살로 대표적인 후법행각하는 동자가 선제동자예요. 균제동자, 문수동자, 전부 다 동자죠. 이 동자로 등장하는 의미는 천진성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천진성을 순수한 마음으로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할 수 있는 보살의 순수한 마음을 순인무잡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소멸된 경지에서 진여 일심으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을 동자에다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천진성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천진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게 될 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다 천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안 되죠. 이게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천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진은 본래의 마음으로 발심 수행하는 거, 여법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법의 체계를 이야기했지만 여법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여법 수행인 거예요. 우리가 여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여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법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시 없이. 네. 그래서 아까 법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진여 진여일심입니다. 이게 여법이라는 것은 진여일심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법 수행 그 자체는 중생심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천진성이에요. 천진성. 그래서 천진성의 상징으로 동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동자는 천진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천진불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여법 수행자로 동자가 등장해서 자, 여기서 발심 수행한 입장이 바로 천진불이고 동자이고 바로 진여일심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정법 수행자의 입장이 바로 동자의 형상으로 이 구도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도자, 후법자를 동자로 상징한 거죠.
소는 무엇이냐면은 진여 본심을 표현해요. 근데 진여 본심이 여기서 중생심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은 동자하고 소는 원래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눌 수 없죠. 이게 바로 구도자가 본래 면목을 찾는 수행에다가 이걸 그림으로 도식하는 거죠. 자, 이 나중에 가면은 소하고 동자가 다 하나가 되고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도자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중생심으로 물들은 까만 소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죠. 이걸 동산장계는 뭐라고 표현하죠? 나, 아와 그로 표현하죠. 나는 지금 그를 찾고 있다든가 내가 본래 면목을 찾으든가 우리가 발심 수행했을 적에 잠이 득도 선도 다르죠. 내가 지금 발심 수행하는 것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래 면목을 제도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죠. 이 사상이에요. 이 때문에 발심 수행하는 사람은 벌써 진여 일심으로 발심 수행하기 때문에 진여 일심으로 제도의 대상은 뭡니까? 바로 본래 면목이죠. 그죠? 이게 중생심으로 번뇌 망령으로 물들어져 있는 소를 제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이 득도 선도한 겁니다. 내가 청정한 본래 면목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한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심 수행하는 거죠. 근데 위에 새카만 구름이 보이죠, 그죠? 바로 먹구름이죠. 바로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 소하고 동자 그림만 해도 되는데 이 환경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중국인들이 자연인들, 천지 자연과 함께하는 본분사입니다.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본분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자연 환경 그 가운데서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삶을 수행의 삶을 구도적인 삶을 그리는 거죠. 단순하게 이 두 그림만 그려놓는다면요 굉장히 의미가 없죠. 자, 이게 천지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구도상. 그래서 제법 실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소나무도 있고, 산에 꽃도 피고, 언덕도 있고, 이게 뭐냐? 집을 벗어난 모습이죠. 원래 소는 집에 있는데, 이 본래 있는 소가 집을 벗어나서 야생에 길들여져서 번뇌 망령에 오염된 소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배경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옆 밑에 그림은 소를 찾아 나가는데 집에 있는 소가 들에 산으로 도망갔으니까 그 산과 들을 찾아서 소를 찾아 나서지만 여기서는 이제 산과 들에서 번뇌 망령으로 오염된 것, 왜 번뇌 망령으로 오염됐죠? 구름 때문에. 세간. 자, 번뇌 망령으로 오염된 의미가 뭐겠어요? 육진이 육경의 대상 경계를 반영해서 오염됐잖아. 그러면 이 자연의 환경이 뭡니까? 자신의 본래 면목을 상실하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염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른 경계의 사물에 집착하면은 번뇌 망령에 오염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전부 다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진여의 입심의 지혜를 상실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생을 향하는 그 얼굴이 소가 어디를 향하냐? 밖을 향해. 이 때문에 목동하고 얼굴하고가 완전히 지금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소의 얼굴하고 목동이 소의 먹이를 주는 거예요. 풀을 주고 소를 고개를 돌리고 소의 꼬피를 연결하려고 유인하는 이게 방편입니다. 방편. 그래서 풀을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제시해서 이 풀을 먹을 때에 이 소가 고개를 돌리게 되고 거기다가 꼬피를 깨는 이런 인연을
연결하는 거죠. 어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평문의 인연을 연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여기서 개종을 한번 봅시다. 정령 국악의 좌표요. 분주 계산 로전 일편 허문의 행곡 국악 수지보고 범감이요. 이 정령이라는 것은 막 여기 사납고 꽉하게 뛰어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난 뿔을 지켜들고, 제멋대로 과음을 지르면서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소를 표현했죠. 분주, 여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이 분주라, 이 분자와 같습니다. 분주하게 여기저기, 개, 산로, 전조라. 그렇기 때문에 분주하게 산과 강을 여기저기 산길, 강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조, 더욱더 멀어지는, 어디가 멀어져? 집과 멀어집니다. 이게 집 밖에서 산과 들을 돌아다니니까 집과는 더욱더 멀어지는데, 여기에서 멀어지는 대상이 뭐냐면 대상 경계를 전부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 까맣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중생심 6번이 육진의 대상 경계를 반영해서 돌아다니니까 새카만 소가 되고 집하고는 더욱더 멀어지게 된 거죠.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는 집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일편 허분이 행복구요. 여기 까만 구름이 새카맣게 한 구름이 비치죠. 위에 한 조각의 검은 구름도 골짜기에 걸려있다. 이게 뭐냐면 소가 대상 경계에 새카맣게 오염된 것을, 자, 구름이 새카맣게 오염되어 있는 그 먹구름이 가려져 있는 모습, 이건 뭐죠? 태양을 가려주는 거죠. 태양의 밝은 빛을 먹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거에서 다 비유해 주는 거죠. 이게 은유적인 비유로 해준 거죠. 수지보고 번가며 누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더욱더 대상 경계를 향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번뇌망념을 일으키고 하니까 가면은 아름다울 가짜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훌륭하고 좋은 곡식을 신봉하는 줄 누가요. 무지무명이라서 몰라. 본인이 번뇌망념으로서 잘못된 길로 가는지 오염된 길로 가서 생사윤회의 길로 가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안목이기 때문에. 이게 무지무명의 소치로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개성으로. 자, 이거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생의 무지무명에 의해서 육진이 육경의 대상 경계를 반영해서 중생의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본래 면목을 상실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대상 경계에 빠져있는 모습, 이 그림을 표현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미복이라고, 아직까지 소를 기다리지 않는 상태, 그렇게 미복이라고. 그래서 보명의 15도 제목도요, 이게 전부 다 10개의 그림으로서 그렸다 하는 것도 특징은 있어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과감의 15도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 10이라는 숫자는 원만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것도 구성 자체는 15도가 굉장히 훌륭한데 이 그림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사각형의 그림 속에 있잖아요. 이 사각형의 그림. 그래서 이 사각형의 그림하고 원상안의 그림하고의 차이가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았죠. 그냥 단순히 만화책을 그림으로 그린 것의 의미를 밖에 없어요. 근데 원상의 그림은 무엇이냐면 10개의 원상에다가 원상 안의 그림은 10이 중복됐잖아요. 이게 무진이에요, 무진. 공의 법문과 동시에 10이라는 원만의 숫자가 무궁무진하게, 그러니까 무일물 중에 무진량의 법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계를 그림으로 표현해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단순한 사각형의 그림은 그냥 이 구상만 소를 길들이는 그림으로 이게 배경으로 사상적인 수행체계의 그 배경으로서는 이걸 15도에서 완성된 15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명의 15도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무지무명의 소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초조라 그래요.
이 조는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소를 조복시켰다, 항복시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조라고 하는 것은 조심조복 이런 말입니다. 조심조복. 우리가 건강기에서 항복, 문화항복 이런 말 쓰죠, 그죠? 이 조의 의미가 선에서는 조심이에요. 다르게 한다면은 조복 아니면 또 항복, 문화항복, 문화조심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거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잘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조심은 무엇이냐? 바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정법에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소를 찾아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소를 길들이는 것 자체는 안목이 없으면 소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소 먹이를 주어서 소를 꽃비를 연계를 시켜 인연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소의 코에다가 꽃비를 연결했어요. 그죠? 근데 소가 얼굴을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고, 목동은 소를 얼굴을 원래의 집으로 데리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끌려고 하고, 여기에서 실가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처음 조복시키는 것은 뭐냐? 얼굴을 돌리는 것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정법의 길로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조복을 이루는 거죠. 근데 소를 하니까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꽃비를 연결시킨 것만 해도 조복이 됐고, 얼굴을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조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방향이 되죠. 정법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조복, 조심이다. 그래서 발심수행이라든가 방편수행이라는 것은 정법의 안목으로서 수행 체계가 이루어진 것을 처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조복을 이루게 됐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먹구는 없어졌습니다. 먹구는 없어지고, 그런데 배경은 역시 뭡니까? 산과 터입니다. 그래서 대상 경계를 만연하고 있는 이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왼쪽 소에는 머리가 채찍을 들고 있어요. 방편 도구라고 그러죠, 그죠? 소를 이끌어가는 방편 도구로서는 채찍하고 꽃비하고 뭐 주장자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방편 수행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를 처음 길들이기 시작하는 것을 두 번째 개성으로 볼게요. 아유망성 맥비천하고 일해 분경 통가편이요 종래 열성 난조제라 유덕 삼동 진력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동자가, 이 아는 무엇이냐면 동자죠. 발심수행자입니다. 발심수행자가 지니고 있는 망성은 꽃비입니다. 꽃비. 소의 코에 끼는 꽃비를 소의 코에다가 바로 끼어서 이런 말이죠. 일례 분경 한바탕 심하게 다투어 가면서 아프도록 편 채찍질을 한다. 이게 소를 길들이려고 하니까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길들이는 방편의 조복이 이루어집니다. 종래 열성 난조제요. 이 종래는 지금까지 과거에 마음 밖의 대상 경계를 향하는 그 야성에 길들어진 성질을, 나쁜 성질이죠. 열성을, 나쁜 성질, 야성에 길들어진 성질을 난조제요. 이거 잘 조복시키기 어려워. 난조복, 조제, 조복과 같은 말입니다. 조제는 조복과 항복과 같은 말이에요. 길들이기가 참 어려웠다.
그래서 삼동 동자는 온 힘을 다해서 꽃비를 끌어당기고 있다. 어떻게? 꽃비를 왜 당기겠어요? 집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는 거죠. 집으로 데리고 가려면 집 방향으로 얼굴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소를 뒤때리는 이제 수행으로. 이게 발심수행, 번뇌망령을 조복시키는 수행,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그래서 망심이 소멸하면 법심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 기시비론 같은 데서 쓰는 거죠. 그래서 망심을 소멸시키게 하는 수행이 뭡니까? 발심수행.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수행. 그것을 초조라고 이렇게. 자, 세 번째로는 수제인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들인다. 조복시키도록 채찍질도 하고 꽃비로 끌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소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세 번째 수제 봅시다. 자, 여기 세 번째 그림 보면요. 소의 얼굴 부분이 흰 소로 바뀌었죠. 그리고 꽃비가 우선 느슨해졌어요. 여기서 꽃비가 탱탱했는데 꽃비가 느슨해진다 하는 것은 이제 동자의 여러 가지 채찍질이라든가 꽃비라든가 끄는 방향으로 소가 조복받기 시작해서 순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얼굴이 흰새로 바뀌었다는 것은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쪽으로 따르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흰소로 바뀐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자 태양도 있고 구름도 흰 구름으로 바뀌어져 있고 여기에 뒤에 소나무도 숲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 숲으로 바뀌어진 모습이죠. 이게 바로 한 카트 한 카트가 여기 나누었지만 시시각각으로 시절 이연의 일이 다른 것을 표현해요.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라고 한다면 시절 이연의 일이 뒷받침되지 않잖아요. 이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천지 자연과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시절 인연의 일이 수행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여기는 뭐냐, 세월도 들어있고 시간의 흐름도 들어있고 공간의 변화도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이 저 그림 속에 뒷받침 속에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부도의 하나의 도시적인 특징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소가 집으로 목동을 따라서 그런데 채찍질도 채찍을 치지 않고 채찍을 들고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놓지 않아. 꽃비가 하니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채찍을 치지 않지만 이 방편 도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뭐냐? 방편 도구를 갖고 방편의 지혜를 쓰는 거예요. 항상 시시각각에 우리가 방편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 도구를 사용했을 때 방편 수행이 되지. 시시각각에 방편 지혜를 쓰지 못한다면 지금 바로 정법의 안목을 바른 지혜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수제에 대한 개송을 한번 봅시다. 점조 전복에 식분치하고 도수 천운에 도보수하니 수파망성의 무소관이요 목동 종일의 자망피다. 그래서 점조 전복은 점차적으로 항복하고 점차적으로 조복시켜서 조복을 둘러나는 거죠. 근데 점을 갖다 놨죠. 왜 점을 갖다 놨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점차적으로 점이라는 점이라는 것은 방편 수행을 말합니다. 방편 수행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방편의 지혜로서 점차적으로 시절 인연에 따른 방편 지혜를 써서 이런 뜻입니다. 식군치요. 군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치달려고 하고 마음 밖을 향하는 번뇌 망령을 멈추도록 했다. 이거 뭐냐? 망령이 일어나면 망령을 자각하게 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를 실행하게 하고 이게 시시각각으로 발심 수행에서 방편 수행으로 본분사의 일을
번뇌망심을 소멸시키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를 실행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수제의 방편 수행이죠. 도수천운, 강물을 건너기도 하고, 이 천운이란 구름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시절 인연과 함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물이 흐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수류화계잖아요. 하늘에 뭡니까? 바람과 구름이 함께 소멸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시절 인연과 함께 변화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함께 시절 인연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보가 뭐죠?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시절 인연과 따라서 바로 소가 방편 수행을 통해서 목동을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시절 인연과 함께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목동과 함께 목동을 따라서 집으로 가는 인연이 이루어졌다. 이게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환경, 개성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런 환경을 전부 다 그림으로도 표현했지만은 시로서도 배경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파만성 무소완이요. 손에는 근데 여전히 속고삐를 꽉 붙잡고 있고 조금도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있죠? 속고삐를 늦춘다면은 아직까지 소가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방편의 도구를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다. 완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완화시킨다 이런 말도 이 완자를 씁니다. 완만하다 이런 할 때 이 완자를 써요. 완만하다든가 이제 완화하다든가 이게 부드럽다든가 너그럽다든가 이런 말인데 너그럽게 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단단하게 속고삐를 잡고 소를 집으로 데려가는 방편의 지혜를 쓴다. 목동 종일 자망편. 그래서 목동은 이 수행자죠. 하루 종일 소를 기다리는데 온 힘을 다 쓰고 있다. 그런데 피로를 입고 있다 하는 건 왜 피로를 입고 있죠?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행산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의식의 대상 경계할 수 없어요. 소와 자기가 하나 돼서 수행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순인부잖아요.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이 이제 해수인데, 해수의 그림 보면은, 자, 얼굴을 돌린다, 이런 말이죠. 이 얼굴을 돌린 것을, 항복시켜서 얼굴을 돌린 것을 다르게 한다면, 전치래버려요. 이걸 전향이라고 하고, 이건 중생심에서 본래의 집으로 얼굴을 바꾼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이게 전향이었는데, 소의 얼굴 부분만 흰색이었는데, 여기서는 앞, 다리까지 흰색이 됐죠, 그죠? 이게 뭐냐면, 조국이 점점 이루어져서 소가 많이 기다려진 것을 그림으로서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소 그림이 여기서 소나무인데, 앞에서는 세 번째 그림까지는 뭡니까? 산과 들이 소나무로 우거진 산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버드나무가 되어 있죠. 버드나무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물가잖아. 자, 이게 바로 버드나무는 수행자가 사는 모양을 상징해요. 도연명이 버드나무를 심어서 오류선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이 사는 곳에는 전부 다 버드나무를 심고 버드나무의 꽃을 바람에 날리는 그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유서 그래. 버드나무 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이것은 뭐냐?
바람과 함께 버드나무 꽃이 날리는 그 자체는 자연 법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경지를 제법 실상 자연 법위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버드나무는 우리가 요지라고 그래요. 요지, 일본말로 요지라고 그러는데 이 수식에도 이게 중국 선언에서는 치솔입니다. 치솔. 그래서 공양하고 식사하고 나서 앞에 선언 옆에는 항상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개울 옆에는 버드나무가 많거든요. 그 당시에 치솔이 없었잖아요. 버드나무 가지를 섞어서 집어요. 그걸 가지고 치솔을 합니다. 여기 원래는 요지는 이쑤시개란 말을 쓰지만 원래 치솔입니다. 원래 치솔을 버드나무로 썼어요. 그래서 버드나무로 환경이 바뀌어진 모습이죠. 그런데 소가 버드나무에다가 소포비를 묶어줄 정도로 여유가 있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환경이, 배경이 산악지대에서 물가로 딱 하는 것은 뭡니까? 집이 가까워집니다. 이게 집하고 가는 길과 가까워진 상황을 이렇게 이제 이걸로 또 배경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죠. 네 번째 개송 한번 볼게요. 일구공심의 시전두요. 매일매일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이런 말이죠. 비로소 전두 머리를 벌렸다. 이 전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몸을 바꾸는 겁니다. 중생심의 몸에서 불심의 몸으로. 자, 수행자로서 자신이 완전하게 몸을 전향시키는 것을 이렇게 원래의 집으로 방향을 바꾸는 수행자가 된 모습으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죠. 전광신력의 전조유요, 산동미경 전상허하고 유파망성 차계가. 그래서 전광심은 뭐냐? 미친 마음이라. 미친 듯이 뛰어날뛰던 그 망심의 작용의 힘도 점차로 조육되어서 부드럽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서 조는 어떤 의미죠? 방편수행을 통해서. 이 말이죠.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통해서 중생심의 망심이 점차로 소멸돼서 유연한, 유는 진여보면 유연심을 말하는 거지. 유연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런 의미를 인정되죠. 발심 수행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렇지만 산동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 소를 꽃비를 안까지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꽃비를 그냥 나무에 묶어두기도 하고 자기가 잡고 있던 꽃비를 나무에 묶어둘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묶어두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소가 아이가 또 도망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게 중생심의 번뇌 망점은 소멸, 좀 점차적으로 많이 소멸되었지만은 야성이 더 강한 쪽에 아직까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중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꽃비를 붙잡고 나무에 메어두기도 하고 소를 잘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죠. 거기 내가 그 회수는 내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집 밖으로 향하는 소가 꽃비와 채찍으로 뒤들여서 자기 집 방향으로 얼굴을 되돌리는 것이고, 소의 앞다리 부분이 흰색으로 바뀌었고, 목동의 소의 꽃비가 버드나무에 묶어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간다. 전두는 바로 진여 본심으로 전심과 같은 입장,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것, 그런 전미개호, 도노견성, 이런 여러 가지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종합한 그런 의미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전의 법문들을 배경을 해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그림은 이제 순복입니다. 순복.
순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길들이고 조복하다. 이것도 역시 방편 수행인데, 여기 오명의 15도가 처음부터 소를 길들이는데 그림을 중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뭐 순복이라든가 이런 조복이라든가 이런 말 많이 써요. 근데 과감의 15도는요, 소를 길들이는 것이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이거 중복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소를 길들이는 거 하나로 딱 연결하고 다른 것을 전부 다 종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이 과감의 15도는 불교 전체의 스케일이고 오명의 15도는 그냥 중생심의 본래 망심으로 훈련시켜서 원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훈련. 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이 적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림은 순목이라고 해서 소를 길들이는데 소의 앞부분, 뒷다리 부분만 까만색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전부 다 흰 소가 됐고, 역시 나무는 어디입니까? 버드나무입니다. 계곡 사이에 물이 흐르는 버드나무 강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역시 배경은 집하고 가까워지는 환경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소의 꽃비가 소하고 떨어졌어요. 자, 소의 꽃비를 떼어도 소가 이제는 따라온다 이거죠. 그런데도 꽃비는 버리지 않고 꽃비를 잡고 있고 채찍도 들고 있어요. 방편은 버리지 않아. 방편 도구는 방편의 지혜를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있지만은 소와 연결시키지 않아도 방편의 지혜가 통하는 경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소가 이제 거의 많이 훈련돼서 승복을 할 수 있는 조복이 된 경지다. 자, 개성을 봅시다. 녹양음하에 고개 변하고 방거수레에 덕자연하니 일모벼군의 방초지에 목동기거 흡수견과 녹양음하가 녹양은 버드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 그늘진 옛날부터 흐르는 계곡물 변이라. 이게 계곡변이 집하고 가까워진 이제 시냇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방거술에 가는 것은 소를 놓고 거두고 하는 것인데 가고 오고 하는데 소가 가고 오고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꼭 제재를 하지 않아도 소가 목동을 따르는 경지를 이뤘다. 해질녘에 일모벼군의 방초지, 해질녘에 푸른 방초의 땅. 이렇게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은 곳 이런 뜻이죠, 그죠? 방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의 먹이도 되지만 편안한 곳, 쉴 수 있는 곳 그런 의미도 돼요. 목동 이거 울수에 목동은 본래의 집으로 소를 데리고 가지만 꽃비를 꼭 뛸 필요도 없이 소가 따라올 정도로 소를 길들인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본래 망심이 대상 경계를 향하는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경지죠. 그죠?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자각하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수행자의 방편 지혜의 힘이 부족된 상태를 오늘도 읽어볼 수 있고, 녹양은 이제 버드나무인데 내가 그 주에다가 도연명 오류 선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연명이 스스로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기거래사에 고향으로 되돌아가죠, 그죠?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중에다 그 주변에다가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고 개울물 흐리는 버드나무, 그 다음에 3가지 길을 만들어서 산책하는 길을 만들고 꽃길도 만들고 자기 스스로 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별장을 뭐 따로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있는 편안한 정원이 바로 별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응거 수행자가 자신의
새로운 뭡니까 이게 안락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대표한 것이 이제 도연명의 오류 선생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오류 선생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오류 선생 전이라는 이름을 시를 써요. 자기 자신의 삶을 오류 선생 전이라는 개성으로 시를 써요. 이것이 이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거이도 도연명이 오류 선생 버드나무 심은 것을 많이 모방을 하고 많은 수행자들 그것을 수행자가 살고 있는 것은 버드나무를 심는 것이 하나의 상례가 되겠죠. 중국에는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강가에 버드나무가 자생을 잘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림 좀 바꿉시다. 자, 후반부로 가려면 내가 좀 대세를 좀. 나중에 때 되는 게 맞으세요. 자, 5번째까지 있죠. 6번째 그림은 무예 자재 이런 뜻이죠. 서로가 있으면서 걸림이 없는 것을 무예 자재라고 하는데 그 서로 무신무사의 경지가 무예자재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하고 정산이 서로가 무심하기 때문에 무예가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한사지 같은 데 보면 배운 포유석이라고 해요. 배운이 청산을 안고 있다 이런 말 쓰죠. 청산도 무신, 배운도 무신 이것 자체가 바로 무예인데 여기도 지금 배운하고 청산이 지금 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여기 쭉쭉 솟은 산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청산이고, 여기 배분이 떠들고 있잖아요. 여기 배분 포유석이라고. 여기 청산이 배분을 안고 있다 이런 말을 한산시에 이렇게 씁니다. 그게 서로 배분도 무심이요, 청산도 무심이기 때문에 서로가 무예의 자세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동자하고 소하고 소가 좀 더 흰소가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청정한 배구가 된 거죠. 배구. 로지 배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로지 배구의 경지가 되었으니까 동자도 소도 바로 서로가 무신무사의 경지가 된 거죠. 그래서 동자가 무신무사의 경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피리를 부르고 있어요. 발 연덕에 도롱이라든가 반편 도건을 옆에 놔두고 피리를 불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낙도가예요. 낙도가. 이거 환향곡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시편다고 해서 환향곡이라 본래의 지고로 되돌아가는 노래를 환향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환향곡이라든가 낙도가라든가 이런 노래를 피리로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은 벌써 무신무사의 경지를 표현해요. 여기 이제 동자도 소도 서로가 무예자재한 경지, 무신무사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개성을 볼게요. 로지안민의 의자재. 그래서 로지라는 것은 드러난 상태, 감추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법화경의 로지 배구의 표현이거든요. 쭉 자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 다도에서는 이것을 로지라고 했을 적에
바로 촤암에 가는 길을 로지라고 해요. 그래서 로지는 법화경의 토대를 주서 로지인데 걸림이 없이 완전히 드러난 것 이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체 개공의 경지를 로지라고 해요. 막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지 안민 의자고요. 그게 완전히 드러난 로지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의자여요. 뜻은 자연 본래 그대로 유여하다. 이게 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 막 걸림이 없이 이런 의미죠. 그죠? 불로 편책의 영무요. 그래서 편책은 채찍질인데 채찍질을 사용할 필요 없어. 그렇지만은 소를 뭐 여기저기 훈련시키고 이리 오라 저리 오라 뭐 이렇게 데리고 갈 필요도 없이 구애할 일도 영원히 없어집니다. 소를 조복시킬 일도 없고 소를 구애하고 항복시킬 일도 없다. 이런 의미죠. 산동 언자에 청송하여. 산동은 이건 동자가 푸른 소나무 바위 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있다. 일곱 성평 낙유예요. 여기서 이제 일곱 성평이라는 것이 태평가를 말합니다. 이 태평가이기 때문에 선생이 부르는 태평가는 낙도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양가라든가 아니면은 요원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름이 붙죠, 그죠? 그냥 낙도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태평가 낙도가를 부르니 낙유여요. 낙이라는 것이 이렇게 범락입니다. 범락으로 여유가 있다. 범락을 이룬다. 이게 바로 자락을 능행하는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의 범락을 이룬 경지가 바로 유의삼매의 경지에서 마음이 불편하면 노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경지에서 낙도의 유의삼매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표현들을 우회해서. 그래서 소와 동자가 서로 무신무사가 되어야 무예자재가 되는 거죠. 원래 청산과 배군이 무신무사가 돼서 무예자재한 경지를 그림으로 뒷배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산시의 배경을 둔 거라고 봐요. 한산시의 배군 포효식이란 말이 계속 있는데 그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하고 청산은 주인이요 배군은 객이라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객과 손이 서로가 무심한 경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문. 여기 무예나 이문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0가지 그림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문자재, 무예자재 이렇게 쓰거든요. 이문자재나 무예자재나 똑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무엇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버드나무가 있고 대군이 청산을 감싸고 있고 그것도 햇빛이 이제 쭉 보이겠죠. 그 다음에 동자는 여기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낮잠을 자고 있고 소는 뭡니까? 바로 어슬렁 주변을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이 그림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내용상으로. 근데 10장으로 그림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명의 시분으로는 중복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앞에서도 보면 소 그림이 조금씩 했지만 그게 다 등복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입장으로 보면 돼요. 그 이문자재나 무예자재나 같은 입장인데 이문은 시절 인연에 내맡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할 수 있고 무예자재는 대상 경계의 무신무사다 이런 의미죠. 유한춘파의 석조 중이요. 버드나무 언덕, 버드나무 핀 나무 가지 언덕에 봄의 물결이 석양을 비추고 담인 밤초에 녹용용이요. 그래서 담인은 아지랑입니다. 담인은 아지랑이를 말하고 밤초는 풀밭이죠. 밤초는 풀밭이고 녹음이 짙어서 용용. 용용은 풀이 무성하게 막 무거진 상태를 표현해요. 용용이라고. 여기 녹용할 때도 이 용자를 씁니다. 이 무거질 용자예요. 기소
손 가름에 수시과하고. 자, 여기서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목 마르면 물 마시고, 시절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보낸다. 수시과, 시절에 자기 본분사 일을 보낸다. 이런 과자를 되는 수시과다. 수연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석상산동의 수정농이요. 그게 바위 언덕 위의 산동은 졸음이 깊어진 상태다. 여기서 정농은 여기서 농후하다, 이런 짙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오를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낮잠을 자는 이런 표현이죠. 이게 이것도 무예 자재나 이문 자재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생태인데,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이문 등등이라든가 차기 깃반,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아시송령, 소변 볼 때도 있고 대소변 볼 때도 있고, 행주자와 어묵동조, 일상생활 하면서도 무예자재하게 걸림없이 일용응연처라 그래요. 이게 일용응연처. 일상생활 하는데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사는 모습을 일용응연처. 그렇게 차기 깃반, 아시송려, 행주자와 어묵동종 전부 다 이것이 일용응연처라. 그래서 참선 수행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일용응연처에 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바로 시시각각으로 제시극각하라. 무자 화두를 제시극각하라. 일용응연처에 제시극각하라 이 말이에요. 무자 화두를 제시해서 자각하도록 해라. 언제? 일용응연처에. 그 때문에 꼭 앉아서 자선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발신수행하고 시시각각으로 방편수행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나 공간에 한정돼서 형태를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응연처에서 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현실 긍정사상입니다. 이게 인도 같은 데 어떻습니까? 바로 숲속에 가서 조용한 데서 나무 밑에서 이런 것이 바로 사지불이 자선하는 그런 수행이잖아요. 중국에는 그게 아니라 현실성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바로 완전히 생활 환경이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절 인연에 맞춰서 이게 일용응연처럼 이문자재한 경지의 삶을 이룬다. 여덟 번째 그림은 상망이다. 상망. 상망은 무엇이냐면은 대상 경계의 모든 형상을 잊어버리는 거죠. 대상 경계 형상. 자, 여기에서 그림이 이제 저 무예하고 이무는 전부 다 흰소죠, 그죠? 흰소. 흰소가 되었다 하는 것 자체는 본래 청정 요지 배구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흰소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배경이 지상의 배경이에요, 지상.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무릎이야, 무릎이. 이 중국인들이 참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게 노장자적인 사상이 여기에 좀 뒷배경이 돼 있어. 그 신선이 지상에 이런, 이런 이야기, 중국에 보론이 되고 싶은데, 뇌물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항상 보론이 될 때마다 뇌물을 쓰잖아요. 윗에 가서. 그때는 또 뭐가 되고 싶으냐. 항주에 그 본원이 되고 있습니다. 항주 본원, 항주가 얼마나 좋아. 물도 좋고 살도 좋고, 물 좋고 살이 좋고, 아름다운 곳이니까 술이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인들도 많이 모이고, 많은 또 희생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골원으로서 거기 살면 완전히 지상 낙원이잖아요. 그것도 해보니까 또 이제 한계가 왔고, 또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가서 뭐지? 지상에 이런 뭐 다 해봤자 없고, 이제 황금 10만 장이라 치고, 합을 타고
하늘나라에서 신선처럼 지상에 있는 다 해봤으니까 재미가 없고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신선과 같이 살고 싶은 것이 이제 복이야. 자, 여기서 지상의 일이 수행이 다 끝났어. 그래서 어디 갑니까 이제? 법계에 이제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세계에서 법계와 하나 된 삶을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가 흰소가 됐죠. 동자를 보죠. 응? 전부 다 지금 허공에 있어. 허공에 지상의 모든 세계를 다 초월한 경지야. 그것이 뭐냐? 북두칠성도 옆에 보이고 달도 보이고. 예? 그래서 모든 상을 자 무명무상 절일체의 세계가 돼요. 상망이다. 그래서 명상이 모두 초월된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나 동자나 소나 바로 전부 다 화나잖아. 반편으로 지지잖아. 그죠? 그래서 화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전부 다 허공에 뜬 것이 전부 뭐죠? 화나죠. 그죠? 실체가 없는 거죠. 저기도 동자도 하나로 반편으로 지지고 소도 반편으로 지지하는 그 세계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와 같은 세계를 이제 다 비우는 것, 이게 상망입니다. 배구 상제 배분 중이요. 흰 소는 배분 중에 있고 흰 소하고 배분하고는 어떤 색깔이죠? 흰색, 일색이지. 불이다. 동색이야, 동색. 이걸 바로 색깔로 표현해. 그래서 불의의 세계를 일색이라고 해요. 일색. 그래서 흰색은 원래 색깔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본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색은 색깔이 하지만 흰색은 본래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일색이야. 일색은 본래의 의미. 이게 흰소도 본래, 배분도 본래, 불의의 경지를 이룬다. 그게 법계와 하나된 경지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반편으로 제시한 어느 문자의 비유인데 이것이 전부 하나와 같다. 사람 자 무심이요 우역동이요. 사람도 본래 무심의 경지요. 소 역시 바로 무심의 경지다. 이게 무심무사의 경지가 대상 경지가 없는 거죠. 월투 배운 운영 그 달 흰 구름 속에 통과하고 구름 그림자도 역시 흰색이다. 달빛 흰 배군 전부 다 흰색으로 전부 다 하나로 일색이래. 일색 흰색 하나로 전부 다 법계 일상이 되죠. 법계 일상 배군 명월 인 서동이요. 근데 흰 구름이나 밝은 달은 동쪽으로 스스로 왔다 갔다. 이게 뭡니까? 자연 시정전에 따라서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자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법실상 진여법계는 무시무사의 경지에서 진여 자체가 자연법위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그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내가 설명을 좀 상망은 모든 것을 대상 경계 명상을 다 초월한 경지. 배분 명월 흰색 일색으로 불이 이체 만법 이력 또 법계 일상 이런 세계.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소, 주, 객, 동자와 소, 목동이 방편으로 제시했지만 대상을 두고 있지 않는 경지다. 근데 여기서는 대상을 두고 있어서 그죠? 서로. 근데 지상에서는 대상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대상이 없어진 상태야. 이렇게. 아홉 번째 그림 보면 독조라, 독조. 독조의 그림도 아주 재미나는 게 북두칠성이 있죠. 그죠? 달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는데 사람이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뜨고 바로 달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잖아. 심을 보온이라든가 달과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휘하는 그런 의미로 중국인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안목으로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 이것을 독조라고 해요. 그 자체 현조란 말 내가 설명을 써놨는데, 기시론에 우리가 지면은 자체 현조다. 비로자라 부르려 태양은 자체의 광명을 비추고요. 그래서 진여 자체상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성을 볼게요. 우와 무처 동자하니요. 소가 없는 곳 동자가 저절로 하는 거. 이제 소가 없어졌죠, 그죠? 왜냐? 소하고 동자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는 바로 나라. 나는 그가 아니지만 그가 바로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어서 지금 찾았지만 소는 궁극적으로 동자의 본래 면목이니까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소가 없어진 상태, 동자의 본래 면목이 불이일체가 된 거죠. 이 때문에 진여 법신의 지혜가 스스로 붙이게 된 거죠. 소가 없어진 곳에 동자 역시 한가롭다. 소를 대상으로 찾고 구하고 발심수행, 방편수행하는 모든 수행이 없어진 한이 무엇이냐? 신자한입니다. 신자한. 그 한도인이 이야기할 적에 한은 신자한이거든요. 저랑무의 한도인이죠.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든 대상 경계가 다 비워진, 이걸 하는 공입니다. 대상 경계가 다 비워진 거예요. 왜냐? 진여 본심의 지혜가 모두 부족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것을 할 일이 없다, 자기 본부사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대상으로 추구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렇기 때문에 저랑무의 한 도인 한직에 바로 본래 면목을 부족한 이 경기는 대상 경계로서 불도를 수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일편 고운 벽장간이요. 삼봉우리 사이에 한 조각 외로운 구름. 자, 박수고가 명을나 밝은 달날에 손뼉치고 노래를, 여기도 낙도가를 부르니 길의 유효 일중간이요. 자,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니까 한 관물이 남아있다. 이 일중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한 관문이 남아있는 것을 일중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문문관 할 적에 관 있잖아. 이게 문이 없는 경지를 이루었지만 관이 있어요. 그 관은 무엇이냐? 본분사를 실행하는 관이에요. 문이 없는 경지는 수행의 경지고, 관은 무엇이냐? 본분사의 지혜를 실행하는 관문이라. 여기도 우리가 시편단 같은 데도 보면은 무심이라고 말하지만은 일중관이 남아있다, 이런 말이야. 무심의 경지를 이루었는데 왜 일중관이 남아있어? 번뇌 망념은 소멸되었지만은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은 일중관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심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과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일중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무심의 경지는 이 일중관을 통해서 무심의 경지가 실행되는 거예요. 무심의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런 의미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본문서 일을 할 때 모든 관문이 다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일중관이라 이런 구절들이 개성이 잘 되는 개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시부도의 원상인데, 원상에 대해서는 이제, 요건 과감의, 고명의 시부도는 쌍민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동자가 남아있었지만은, 저 원상에서는 동자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개공의 경지를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동자와 소를 소멸시켜서 없어진 경지예요. 그래서 원상은 무엇이냐? 바로 본래를 표현해요. 그래서 자성, 청정심, 본래 모든 것을 원상에 보는데, 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 쌍면을 한번 개성을 볼게요. 인후불견, 묘무족, 명을광함, 만상공하니.
양문 기중 단적이라 야와 방초 자총총입니다. 사람과 소가 모두 다 보이지 않으니 어둡고 자취나 흔적도 없어집니다. 어두워서 자취나 흔적, 이 묘자는 어둡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 묘연하다 할 때 이 묘자를 씁니다. 묘연하다, 소식이 없어, 깜깜하다, 이럴 때 묘자를 쓰거든요. 이 사람도 없고 소도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하게 보이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과 소의 자취나 흔적도 없어. 사람과 소는 방편으로 했잖아. 그 방편에 임시 방편으로 사용했지만은 원래 방편은 하나와 같이 자취나 흔적도 없어. 임시로 썼을 뿐이지. 그래서 자취나 흔적도 없어. 그런데 자취나 흔적이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공덕을 이룰 때 해암이 됐을 때에 자취나 흔적이 없어. 명을 밝은 달이 광명을 만상을 모두 다 명월의 광명이 만상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지만은 일체가 텅 비었다. 그게 광탄만상이라고 내가 밑에 설명을 해놨나? 광탄만상, 힘을 고운 광탄만상이라고 반산보적성사의 개종을 씁니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양문 기중의 단점이 만약 그 가운데 단적인 불법의 대의를 누가 질문한다면 야와 방초 자총총하냐 들꽃과 풀이 저절로 무성하다고 이게 자연법이라. 그래서 이제 공의 경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교는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의 경지에서 무일물의 경지에서 무진량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일중간으로서의 묘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일중간으로 실행하는 묘용이 이 보명의 시부도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 하나로서 원래 청정한 자성 청정심의 경지, 아공 법공의 경지, 일체 개공의 경지만 표현하고 있다는 점. 요점이 이제 보명의 시부도는 모부도로서의 의미는 좋은데 수행 체계로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부도의 수행 체계의 완성본으로 정립된 것이 과감의 시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보명의 시부도는 과감의 시부도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런 시부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이거 포함해서 과감의 시부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해요. 과감의 시부도는요 서문도 있고 개성도 있고 이게 아주 거기에 맞추어서 또 화합된 개성을 설명해서 개성이 많아요. 그건 이거 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원상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과감의 시부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과감의 시부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성 체계로 이 교재를 내가 좀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4페이지 원상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죠.